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자, 올 한 해 중국 경제는 말 그대로 드라마틱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뒷걸음질 칠 때 중국 경제는 1분기에 18.3%, 2분기에는 7.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더니 하반기 들어서는 각종 규제와 전력 대란, 그다음에 헝다 사태 같은 대형 사태가 벌어지면서 다소 주춤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철강은 소재 산업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야 철강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요. 더욱이 이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의 저가 수출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경제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내년도 중국 철강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변수는 한 5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코로나고요. 두 번째가 올림픽 이후에 재정과 통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환경 규제를 어디까지 지속할 것인가. 이게 또 수출세하고도 또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동산 규제를 계속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하고의 지금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디커플링입니다. 요 5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변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정책을 또 내놓을 것인가인데요. 중국 정부는 지금 2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이 베이징 올림픽이 클린 올림픽, 안전한 올림픽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북방 4개 성 주요 도시에 대해서 모든 중공업 시설은 가동을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청소년들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해서도 학부모까지 나서서 갑론을 박인데, 중국은 역시 사회주의 국가답게 3살에서 11살 어린이까지 전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몽고라든가 운남성이라든가 이런 등지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내이몽구 만저우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유럽을 연결하는 중국 내 최대 육상 통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간 4,000대의 화물열차가 유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곳인데, 이 지역을 철도, 육송, 항만, 공항, 항만은 없죠. 항공, 이 다 폐쇄를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자 자국 내 선박에 대해서 자국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2주, 또 해외를 나갔다 들어온 선박에 대해서는 무려 7주 동안 격리를 시키는 이런 조치를 갖다가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목표는 말 그대로 코로나 제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막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답은 뻔한 것 같아요. 2020년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경제가 급냉하고 이런 게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다. 올림픽도 끝나고 코로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지난 2년 동안 중국이 누려왔던 반사이익은 더 이상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은 피해도 물론 입었겠지만 수혜를 본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많은 나라들이 공장이 셧다운되다 보니까 특히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어떤 주문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 물량이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물량이 넘쳐서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그래서 사실은 전력난이 일어났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요소수 사태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공급선을 한 군데에다 이렇게 집중을 시키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이 공급선을 갖다가 주문을 아마 중국 이외에 뭐 인도, 베트남, 동남아 이런 등지로 다시 스프레드를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겠지만 전체 수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 말은 철강업계 입장에서도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변수는 올림픽 이후에 재정 및 통화 정책입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어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전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요 재정 통화 정책은 투자와 물가, 환율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자, 지금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안 되고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뭘 고민을 할까? 아마 경제와 사회 안정 요 두 마리일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사실은 성장과 물가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반되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간 내에 돈을 푼다고 해서 성장이 확 늘어나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거는 이 불안 심리를 없애고 사회를 안정을 시키고 물가를 잡는 거다. 이렇게 본다고 그런다면 아마 물가를 잡는 쪽에 더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12월 6일자로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치로 인해서 시중에 약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223조 정도가 자금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중국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반대로 통화량을 푸는 정책을 갖다 이렇게 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반대 정책을 폈을까?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중국은요,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중에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죠. 그런데 이 돈이 가게라든가 기업으로 골고루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돈의 70%는 어디로 갔느냐?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집값만 엄청나게 올려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굉장히 빈부격차가 더 심화돼서 박탈감에 빠졌고요. 젊은 사람들은 집값 너무 올라서 장가 못 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뭐 부유세 얘기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헝다 문제도 나왔고요. 또 여기다가 전력난까지 겹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소비가 위축되고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선 지금의 지준율 인상은 어떤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성장률을 높이고 이런 것보다는 불안한 심리를 없애고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돈을 푼다고 하니까 국내 언론들은 미국은 테이퍼링을 하는데 중국은 돈을 푼다 하는 상반된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내놓는데 자, 요 주장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중국이 지속적으로 돈 풀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GDP가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3분기에는 4.9%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전체 연간으로는 8%대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 4.9%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어떤 이런 시진핑의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이나 통화라든가 또 성장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갑론을 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급진적이고 과도한 정책이 중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할 정도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제가 중국 정책 당국자가 아니니까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문제는 이걸 길게 볼 것이냐 짧게 볼 것이냐, 즉 물가냐 성장이냐라고 하는 건데 중국 정부는 예전처럼 뭐 몇 프로 성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선진국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투자라든가 수출, 뭐 제조 이런 것보다는 소비가 많이 견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치고 성장률이 뭐 6% 7% 하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중국도 이제는 5%대 성장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나와가지고 내년도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5%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이런 배경이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지급 준비율 인하는 단기 처방이다. 부동산 규제와 전력 단련에 따른 그 여파가 폭풍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우고 사회 안정을 시키기 위한 이런 조치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욱이 이제 미국하고 패권 경쟁이라든가 뭐 부채 문제 또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뭐 인플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돈 풀기를 계속할 가능성은 적고요. 내년 10월이 20차 당대회입니다. 그러면 이 당대회 때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잘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내년 3분기부터는 우리는 이만큼 부채를 줄여서 체질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지준율 인하 이전에 2년 전부터 중국은 테이퍼링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3분기부터는 다시 대출을 규제하고 통화량을 줄이는 쪽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준율 인하가 철강사 입장에서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일단 지준율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료와 선물 시장 가격이 일제히 올랐죠. 자, 그러면 계속 가격이 오를까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의 가장 큰 방점은 물가 억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변동성만 키울 뿐이지 가격이 계속 오르도록 중국 정부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돈을 많이 풀면 분명히 수요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느냐. 과거 사례로 보면 약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3월부터는 아마 조강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가격도 한번 또 오르는 이런 시점이 될 거다. 또 명목 수요, 실질 수요가 아닌 명목 수요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변수는 환경 규제를 지속하는 것하고 감산의 정도입니다. 사실 환경 문제는요, 공동 부유론과 함께 시진핑의 큰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진핑이 계속 집권을 하는 한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어떤 강력한 규제, 뭐 가령 뭐 전력을 갖다가 갑자기 일시에 끊는다라든가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올해는 당대회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주의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관심사는 감산 정도와 수출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모든 정책은 중앙 정부는 사실은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요. 세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가 나름대로 방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올해 강력한 환경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다고 하죠. 이 기준을 충족한 일부 지방 정부는 생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현재 중국 철강사들의 평균 가동률이 75.7%인데요. 내년에는 이게 아마 특히 2분기 이때 3월, 4월, 5월 이때는 80%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조강 생산량은 지금 11월 같은 경우에 약 7,100만 톤 전후인데 이게 8,500에서 9,000만 톤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 시점이 그 내년 3월 올림픽이 막 끝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궁금증 하나가 이제 수출이 어떻게 되고 수출세 부과가 다시 뭐 얘기가 나오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수출세 부과 여부는 저는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 내수가 살아나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3월에서 5월 달 생산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늘어난 생산분을 내수해서 소화를 못 시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중국의 월 평균 수출량이 500만 톤 전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700만 톤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또 주변국에서 뭐 수출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AD 문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국 달래기를 위해서라도 수출세 부과 얘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해외 가격과 국내 가격과의 차이입니다. 올해도 사실은 중국의 철강제 수출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가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억지로 찍어 누르고 있다 보니까 국제 가격하고 가장 낮은 이런 괴리가 크고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규제를 하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괴리가 계속 더 커진 상태, 이런 상태가 쭉 지속된다고 한다면 다시 역시 수출인 600만 대, 월 600만 톤대로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 수출세 부과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괴리는 여전히 있겠지만 이 괴리의 폭은 좀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변수는 뭐냐면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와 추가적인 공동부유론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들입니다. 자, 부동산이 왜 중요하느냐, 규제가 왜 중요하느냐. 사실은 중국 철강제 수요의 절반이 건설 관련 수요고요. 그 중에 전체 수요로 봤을 때 약 35% 정도가 부동산 관련, 주택 관련 수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철강제 수요를 약 10억 톤 조금 안 되는데 이 정도로 봤을 때 35%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철강제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중국의 철강제 수요는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늘어날 가능성보다 더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헝다 사태뿐만이 아니고요. 상위 20위권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지금 5개 정도가 거의 부도 직전에 몰려있는 이런 상태고 일부는 이미 파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개별 기업이 부도가 나는 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업체들이 부도가 남으로써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로 인해서 연쇄 부도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어 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보다는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또 중국 정부가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공동부유론을 철회할 가능성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거를 갖다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동산 규제는 내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면 그래서 철강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WSA가 내년도 중국의 철강제 전체 수요를 약 9억, 금년도죠. 금년도 9억 8,510만 톤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요 수요가 이어질 거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9억 8천만 톤,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되고 오히려 그 밑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변수는 미국, 중국 패권 경쟁에 따른 디커플링의 강도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이미 뭐 온천하에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경쟁은 계속되겠죠. 또 그 범위도 무역은 이미 뭐 건너뛰었고요. 지금 이제 기술 전쟁이 한창인데 뭐 인권, 금융, 안보 다각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게 중국과 나머지 국가와의 디커플링을 가속화시킨다는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0여 년 동안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자유무역을 해오면서 세계 경제가 어떤 분업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플링 현상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게 디커플링이 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어려움이냐? 물가 상승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제조 분야에서 많은 부분에서 전 세계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전이라든가 뭐 희유금속이라든가 뭐 비철금속이고요. 철강도 그 품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요소수 사태 우리 겪었잖아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철강 생산의 필수 부자재인 전기분해 망간 생산이 올해보다 더 줄어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중국이 전력난을 핑계로 삼건 구조조정을 핑계로 삼건 혹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핑계로 삼건 이 공급망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공급망 이거를 수출 제한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전 세계에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 동맹을 내세워 가지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인 이 구조를 갖다가 바꾸겠다 이렇게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철강도 현재 여기 보시면 전체 내수의 40% 정도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수입의 절반 이상이 중국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마켓 사이즈라고 이게 일정 규격, 틀에 박힌 규격으로 생산하는 봉연강류와는 다르게 판재료는 대부분이 OEM 생산인데 판재료는 단기간 내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국내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하고 중국 덕분에 좋았죠. 말 그대로 특수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수가 내년에도 수출을 제한하고 물가를 잡고 이러니까 특혜를 계속 볼 수 있을까? 저는 지난 2년 동안만큼의 반사이익은 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원가 논리였어요.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유연탄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걸 빌미로 가격 인상을 했었고 또 마침맞게 중국이 수출을 갖다 덜 하다 보니까 그게 가격 전가가 쉬웠는데 지금은 뭐냐면 올해는 특히 내년부터는 가격 전가의 문제가 원가 논리가 아니고 가격 전가의 문제가 화두가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가격 전가가 완만하게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철강사가 올린 가격이 저 완성차에서 부품사 또 대형 건설사에서 전문 건설이라든가 철구업체들까지 이렇게 다 그걸 수용을 해줘야 이게 서로 저기가 될 텐데 지금 부품사라든가 뭐 전문 건설업체, 철구업체들은 거의 바틀렉에 걸려 있습니다. 2년 동안은 내가 평생 해오던 업이니까 이거 위기 지나가면은 힘든 거 지나가면 다시 좋아지겠지 했는데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어때요? 소재 가격 올린 부분 겨우 뭐 60% 정도나 반영해 줬을까요? 그러면 이 업체들 거의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더 화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뭐 수익성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겠지만 올해보다 수익성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14일 날 삼정호텔에서 연말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절강지 수요와 수요 산업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